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육행정 이론과 실제 고전 교수 이외의 여러분이 지은 책인데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제4장 교육 조직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챕터는 크게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요, 교육 조직의 기초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 조직,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 조직의 책무성, 네 번째가 교육 조직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조직의 구조와 문화 분석,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 부분인 교육 조직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조직의 기초 이론 부분에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그 조직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먼저 조직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한번 공부를 하고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교육 조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 organization, 결국 학문 용어들은 상당히 말씀드렸죠. 외국의 용어를 우리가 번역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그 자체보다는 외국에 들어왔던 학문의 어원을 따져보는 것이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직, 그래서 organization, 이걸 번역한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 먼저 필요하죠.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 하위 기관들이죠. 몸의 기관, 우리가 올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설계되고 구성된 것, 이게 organization이라는 표현인데요. 결국 이 organization이라는 말은 어원이 organ에서 왔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독일어 사전에 보면은 이 organ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공적 조직으로서의 기관, 기구 혹은 감각기관, 장기, 그리고 목소리, 우리가 오르간 할 때 그 오르간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조직이라는 말은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의 용어를 차용했다, 빌렸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연과학에서도 사회과학의 용어를 빌려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연과학에서 사회과학의 용어를 차용하는 경우로는 토마스 쿤이 써놓은 과학혁명의 구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회과학의 용어인 revolution, 혁명을 토마스 쿤은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굳이 revolution이라는 용어를 갖다 쓴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자연과학이 진보한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변화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단절적 변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쭉 끊기고 다시 이렇게 가다가 쭉 끊기고 이런 식으로 이 단절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쿤은 혁명이라는 이 사회과학의 용어를 차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 PPT로 돌아가 보면요, 그렇게 해서 이 조직이라는 것이 이 자연과학에서 빌려온 용어인데, 그러면 이 조직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 조직의 3요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데, 조직이 구성되려면요, 우리는 조직은 제일 먼저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이 있다고 해서 조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낱낱이 있는 구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게 있는데,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공유하는 목적. 그러면 개개인의 구성원도 있고 공유하는 목적도 있는데 조직인 경우와 조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사람도 있고 공유하는 목적도 있지만 조직이 아닌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한 경우들, 극장의 관객,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고속버스 안의 승객, 야구장의 관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도 있고 목적도 공유하지만 하나의 조직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조직이 되려면
그들 간을 서로 이 안에 있는 개개인을 연결시켜주는 소통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3요소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첫 번째가 구성원, 두 번째가 목적, 그리고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소통 체제를 갖추고 있을 때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육행정학을 배우는데 지금 조직이란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행정이라는 행위는 조직 안에서 조직을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끌어가는 활동,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하는 활동,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행위가 성립되려면 그 바탕에 조직이라는 것이 깔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3요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 보면요. 그래서 이 조직에서 이제 결국은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과연 조직을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가 학급 경영을 할 때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활동으로 학급 목표 수립이 있습니다. 목표는 1년 후에 우리 학급이 어디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급 경영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이 학급 경영 목표를 설정할 때 교사 주도적으로 설정을 하지만 요새는 학생의 도움을 받아서 설정하고 있고요. 또 목적을 설정할 때 이미 외부에서 주어진 것을 그대로 상위 목표나 여건만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의 철학, 교육 철학, 경영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다른 전문 직종 아니면 다른 일반 직업과 달리 졸업하는 순간 학급 있어서 최고의 경영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을 여러분 반 아이들을 통해서 구현하기 때문에 교직은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조직을 이제 만들려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그랬을 때 이 조직을 하나의 이제 체계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안에 구성원들인데 그냥 서로 소통만 한다고 해서 조직이 되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구조를 만들 때 우리가 4가지 원리가 있는데 분업, 그다음에 조정체제, 계층화, 그리고 행동의 공식화라고 하는데 이건 규정과 규칙입니다. 그러면 조직의 구조에 있어서 이 4가지 원리, 첫 번째 분업,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조직을 이렇게 만들 때 하나는 횡적으로 분할을 시킬 수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 이제 일반 회사를 생각하면 영업부, 뭐 생산부, 기획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횡적으로 서로 다른 업무, 이게 이제 분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들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겠죠. 이 연계되는 것이 바로 조정체제입니다. 통합화. 안 그러면 각 부서가 따로따로 있으면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부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횡적이라면 또 하나는 이 조직화할 때 종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적인 것이 바로 계층화, 이 권위의 위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의 부 안에 제일 위에 제일 밑에가 평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실장이 있고 쭉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층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행동의 공식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규정으로 만들어서 그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공식화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분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요. 여기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분업, 왜 분업을 하는가?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내가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생산하기 전에 기획도 하고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 때는 이렇게 분업을 해서 하는데 학급 내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환경부도 만들고 학습부도 만들고 뭐 오락부도 만들고 해서 각각 그 부에서 고유한 업무를 이렇게 분담했을 때 훨씬 더 효율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여기에서 분업의 효율성, 얼마나 효율적이 될 거냐 하는 것은 업무를 얼마나 적절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적재적소라고 하는데 학급에서도 조직을 만들 때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역량을 갖춘 아이들에게 역할을 맡기면 학급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분할의 적절성, 담당자의 전문성, 팀원 간의 인간관계, 그리고 통합체제, 아까 말했던 이 조정체제에 의해서 이 효율성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분업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통합체제도 작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업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보면은 아까 그 조정체제가 있었잖아요. 분업에서. 그래서 이제 분업에서 그 앞에서 두 번째가 조정이었는데, 이 조정체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걸로 해서 구성원 간의 자율적인 상호 조절,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다음에 상급자의 명령에 의한 조정 체제가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작업 과정을 표준화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공식화된 자료가 있으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산출의 표준화 혹은 기술의 표준화, 여기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 조정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또 교재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기 보면 세 가지 분업, 조정체제, 계층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 계층화는 수직적 분화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 계층화는 이게 하는 것도 역시 계층화를 만들어 놓은, 위계를 만들어 놓은 것도 조정을 위한 거고, 여기에서 상급자는 주로 뭐 당연히 명령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역할도 해주는 것이 상급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겠죠. 밑에 예를 들면 내가 부장이면 내 밑에 있는 과끼리 서로 충돌을 할 때 이걸 관계를 조정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상급자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 계층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원칙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명령 통일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차적인 명령의 전달, 그리고 보고, 그리고 이걸 할 때 통솔 범위를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통솔 범위를 고려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은 혼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내가 직접적으로 통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요새는 물론 SNS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스팬 오브 컨트롤, 통제의 범위가 넓어지긴 했는데, 과거에는 보통 한 사람이 10인 이내, 뭐 7명 정도는 되면 직접적으로 통솔이 가능하다. 그래서 군대 조직화할 때 보통 분대가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대장 위에 소대장이 있고, 소대장은 또 분대장들을 통해서 조정을 하거나 또 명령을 내리죠. 그 소대 위에는 이제 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대 밑에 여러 개의 소대가 있는데, 중대장은 그 소대장들을 하는 거죠. 소대원을 직접 아니면 분대원을 직접 자기가 통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가는데, 만약에 명령 통일의 원칙은 뭐냐면요, 계층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상호 충돌할 경우, 그러면 여기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게 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교육부와 그 다음에 또 교육청이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거 교육 이제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학교의 폭력 현황을 학생부에 기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소신과 교육부가 서로 달라서 학교에다가 서로 다른 명령을 내렸을 때 학교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는 이런 것을 먼저 통일을 해서 이걸 내려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이 행동의 공식화였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공식화라고 하는 것이 직무, 작업 흐름, 그 다음에 규칙 등을 공식화한다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이 문서로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문서를 바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을 추진하는 것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이 업무 분장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되면 이게 누구의 일인지 이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뭐 일을 할 때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뭐 또 문제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빨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조직의 대외관계 유지에 있어서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은 학교 상황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업무 분장에 들어있지 않는데 새로운 업무가 내려왔을 때, 그때는 이제 다시 이 공식화 작업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서로 업무를 맡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 과정 중에서 이러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 업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을 그 직무와 작업 흐름과 규칙을 상세하게 정해서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낮은 단계의 일이 아닙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조직체이다 보니까 일을 수행할 때 이러한 걸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한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교 조직의 특성을 여기서 보면 전문적 관료제와 그 다음에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적 관료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면요, 교재에서 지금 여기 우리 교재의 118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문적 관료제라는 말은 professional bureaucrac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민츠버그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인데요. 이 전문적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이 관료제는 관료제인데 그러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 전문적 관료제에 대해서 민츠버그는 여기에 보면은 크게 원칙을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이제 거기에 가장 상위에서 책임지는 전략적 고위층이라고 하는데 고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밑 이제 실제로 결과물을 생산하는 핵심 운영층이 있고요. 이 양자를 이어주는 중간 관리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 간의 업무 산출 과정을 표준화하고 또 이들의 훈련을 담당하는 기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업 수행을 지원하는 지원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문적 관료제의 모습인데요. 학교라고 하는 것이 운영될 때 학교도 이러한 전문 지식과 또 기술을 갖춘 그러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전문적 관료제라고 할 때는 일반 관료제하고 달리 그 안에 있는 그 핵심적인 운영층, 여기서 이제 교사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것이 교사는요 동시에 2군데에 속하게 됩니다. 학교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면 나는 전문가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교사로서 거기에서 학급 담임으로서 여러분이 수업을 진행할 때는 독립적인 전문가로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학교에 가면 동시에 또 업무 분장이라는 것에 의해서 내가 연구부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연구부에 속하게 되면 여러분은 연구부의 부원으로서 이 관료제의 부장 밑에서 부원으로서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일반 관료조직 속성이 더 강합니다. 근데 부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장이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문제가 있죠. 또 똑같이 하나, 여러분이 학급 담임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학교에 그 교장이 있고 교감이 있고 그 다음에 교무부장이 있고 그 밑에 학년이 있고 그래서 학년부장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그 안에 담임입니다. 그래서 이 학급 경영 업무에 학교 업무를 처리하는 쭉 일관성 속에서 그 지시를 받아서 어떤 학급의 사무를 처리할 때 여러분은 관료조직 속성이 더 강한 조직에 속합니다. 그럴 때는
관료자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가는 거지 전문가로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이다. 그래서 loosely coupled organization이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반대말로 뭐가 있겠어요? tightly coupled organization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단단하게 결합된 조직, 이건 뭐가 되겠어요? 위에서 명령이 내리면 바로바로 그대로 탁 전달돼서 최일선에서 집행되는 것이 tightly coupled organization입니다. 그럼 그런 조직의 예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뇌과학적 정의에서 자신의 뇌를 활용해서 사유한 결과가 학습이다. 그러니까 나의 뇌를 사용하는 활동이 학습 활동이고 그 결과물이 학습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더라도 계속 여러분의 뇌를 활용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Tightly coupled organization, 단단하게 맺어진 조직, 그러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아마 대표적인 것으로 군대가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는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대로 아래로 가서 돌격 앞으로 오면 돌격 앞으로 해야지, 내려오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거 꼭 그래야 되나, 우리는 좀 이따가 좀 이렇게 됐다가는 전투에서 지게 되겠죠. 그런데 학교라는 조직은 위에서 명령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대로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떤 교육계획을 하더라도 교실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 가기도 하고요. 학교장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또 일반 스님들에게 잘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그러한 활동을 할 때 자기의 전문적 식견을 활용해서 가려고 하는 속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 loosely coupled organization, 이게 바로 학교, 교육 조직, 여기서 교육 조직이라고 하지만 실은 학교 조직의 특성입니다. 여기서 교육 조직 할 때 만약에 행정 조직을 얘기하면 교육부에서 명령이 내리면 교육청으로,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까지 올 때는 거의 그대로 잘 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육 조직은 학교 조직인데, 학교 안에서 여기에 지금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의 특성이 상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자신의 정체성 또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 하위 요소들 간에서도 독립적 정체성 유지가 더 많이 허용이 되고, 또 이질적 요소가 서로 공존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교사 간에 서로 약간의 교육관의 차이, 교육 방법의 차이가 있어도 서로 공존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율권 부여하는 거랄지, 국제적 변화 수용,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떤 변화를 전체에 시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학교 개혁이 그만큼 어려운 이유는 학교라는 조직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즉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느슨한 조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군대와 달리 혹은 일반 관료제 조직과 달리 상당히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러한 특징들을 여기에서 여러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교육 조직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일단 강의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교육 조직 부분은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조직의 일반론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고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조직이라는 게 3요소가 뭐고, 거기에서 또 구성의 원리가 뭔지, 그래서 수평적으로 분화, 수직적으로 분화, 이들에 대한 상호 연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본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에 교육 조직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곧 만나겠습니다.